고기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암 환자들이 저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고기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고기 자체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콜린 캠벨이 주도했던 차이나 스터디에서도 고기 단백질이 칼로리의 20%를 넘었을 때 많은 이제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암 환자 많은 질병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IGF-1이라는 인슐린 성장 인자예요. 인슐린 성장 인자는 세포 분열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인자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성장 인자가 동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나 돼지라면 동물들의 성장 속도에는 맞는 성분들입니다. 동물들은 1년 정도면 다 크니까요. 근데 사람은 세포가 그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잖아요. 사람은 아주 느리게 15년, 18년 이렇게 느리게 성체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필요한 정도가 다릅니다.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는 그 IGF-1이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도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아미노산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단백질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이라고 한다면 콩만 생각하시는데요. 콩에 단백질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콩 외에도 견과류에도 단백질도 많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것도 좋은 기름이 되면서 염증 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 과일에도 1% 정도, 채소에도 많은 경우에는 5%, 10%, 아스파라거스는 27% 정도가 또 단백질이고 김에도 36%가 단백질입니다. 이런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버섯에는 우유보다도 무려 2배 정도나 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일 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단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더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좀 피해 주시고 생선, 이제 해물류도 좀 줄이거나 가끔씩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바다나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은 일단 독소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이나 어떤 납이나 이런 알루미늄 이런 성분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수은이 많이 생선,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은을 좀 섭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선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기를 먹어야 근육질 몸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광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 영양학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상식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는 엄청 근육질 몸매잖아요. 근데 소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어서 잘 소화시키고 이제 영양소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거죠. 또 소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그렇고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도 그렇고 기린이나 하마 모두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먹은 이제 과일이나 식물들, 풀을 가지고 소화하고 대사해서 근육을 합성하는 거지 먹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삼겹살을 먹으면 매일 근육질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근육이 합성되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단백질과 적절한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어서 사람이 잘 소화시키고 대사해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저는 동물성은 맞지 않고 식물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들이 사람의 소화효소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 좋다라면 우리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더 힘이 나고 좋아야 되는데 좀 고기를 많이 먹고 나면 어떤 경우는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다음날 이제 변을 봤을 때도 고기를 먹지 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변해서 악취가 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고기의 단백질은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오히려 과식할 경우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인돌이나 이런 대사산물로 인해서 그런 악취가 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아닌 이제 과일이나 야채 또는 뭐 고구마, 감자,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 현미에도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무려 약 8%에서 많게는 뭐 27%까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갓난 아기들은 우리 성인보다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뭐 15% 이상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체중에 맞는 단백질의 양은 약 1g,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인데, 그러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 양은 과일이나 야채를 하루에 50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오히려 고기를 안 먹었을 때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서 더 적절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식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의 우리가 영양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냥 과일, 야채, 뭐 그런 잡곡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섬유를 찢어서 이것을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와 운동이 근육 합성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는 필수식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육식동물은 정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육식동물로 잘 알고 있는 동물 사자가 있죠. 사자의 이 해부학 구조와 이 치아 구조를 보면 정말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살을 찢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곳니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고기를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침샘이라든지 위산이 굉장히 산이 많고요. 또 장의 길이도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과연 육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잡식이다, 채식이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잡식동물도 아니고 또 초식동물, 우리가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과식동물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열매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원, 이름도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유인원이라고 하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동물들을 보면 치아의 구조가 사람과 거의 일치하고, 침샘, 소화효소, 장과 체간의 길이의 비율이 사람과 너무 흡사합니다. 또 유전학적으로도 거의 99.6% 일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한때 했었는데, 모든 약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임상을 확인을 하잖아요. 마지막 동물 실험은 영장류 실험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인간과 비슷하니까. 자, 그럼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얘기는 먹는 음식도 가장 비슷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러면 이 동물들의 주식은 80%가 과일이고, 나머지는 나무 잎사귀, 풀뿌리, 곤충을 5%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식동물과 비슷하게 먹어야 인체가 건강하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안 먹어도 되지만 말 그대로 기호식품. 갑자기 이제 너무 먹고 싶은 날, 왠지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만 드셔서 몸에 독소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장내 환경에 불균형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유익균이 없다 보니까 이 건강한 유익균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장내 건강한 유익균들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숙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나서 몸에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긴다거나, 소화도 잘 안 된다거나, 피곤이 더 늘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이제 항생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우리가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다음날 아침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악취가 나는 변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가 되면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인돌, 머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적게 생기면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해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채취에서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채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따르는 2차성 질환들이 많은 대사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신장의 문제, 또 통풍의 문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이 독소는 이 몸에서 약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을 산성한 체질로 만듭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성 체질을 몸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이 칼슘을 자꾸 분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암이 되는데요. 암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기, 촉진기, 그 다음 진전기 총 3단계로 암은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을 예로 들어보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잔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잔디가 점점 커지죠. 이게 촉진기, 점점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잔디가 내 마당을 넘어서서 이웃집 마당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진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의 이 3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진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만 해도 이 3단계를 모두 다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암 환자들은 반드시 이 동물성 단백질 또 우유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자도 체간, 몸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될 때는 이 독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는 해롭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또 6배가 더 길죠.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 6배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몸에서 독소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채식주의자냐 베지테리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선택하기 쉬운 메뉴가 또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번 이하는 저도 고기를 또 먹게 되고 또 반찬에 있는 것도 소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씩 먹는 소량 섭취하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라고 봅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똑같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20%의 단백질을 준 경우와 총 칼로리에 또 5%의 단백질을 줬을 때 5% 미만을 줬을 때는 아무리 발암물질이 있었어도 쥐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 정도의 이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쥐에게 암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로 했을 때는 두 경우 다 모두 암이 생기지 않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코넬대 명예 교수님의 이 실험에서 밝혀졌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큰 규모의 연구였던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가 문제지 우리가 소량 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제 고기의 비중을 매일매일 고기를 좀 먹는 습관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고 20%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 기준도 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5%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몇 젓가락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크 300g, 500g, 600g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좀 과잉 섭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쌀밥 위주의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소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금 작은 이제 염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화 에너지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힘이 듭니다. 몸에 이물질이 되는 것들과 이제 싸워주고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화시키는데 또 온 힘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쌀밥 위주의 식사, 빵이나 면 종류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을 좀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약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가 좀 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소화에도 집중이 되면 몸이 굉장히 이제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좀 식사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좀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을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환자 중심의 그런 음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이 또 있습니다. 과일을 생각하면 몸에 필요한 당분, 에너지를 주면서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를 할 때 소화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쉽게 얻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인류학에 관련된 그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후에 쌀을 주식으로 또 밀을 주식으로 먹게 된 후에는 더 이제 20% 이상의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키가 10cm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농업혁명이 안전한 이 음식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그 전에 먹던 이제 과일이나 채소 그런 신선한 음식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공된 음식 또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로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당뇨나 각기병이나 펠라그라 이런 많은 질병들에 더 많이 걸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 또 염증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소화에 효소가 많이 필요한 음식보다는 이제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식사를 조금 더 하시고 통곡식, 공식의 식사는 좀 식사 전체의 20% 미만 이렇게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가 독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들, 몸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환경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오염, 화학약품, 살충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세포의 돌연변이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약물의 사용입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 면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 면은 독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장기적인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약효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없었는데도 또는
변비가 없었는데도 어떤 약물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또 나쁜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공식품도 가공한 음식이죠. 자연 유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화학약품이 들어오고 또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이나 또 나쁜 성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는 불필요한 독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혈액도 탁하게 되고 또 림프도 막히게 되는, 림프 순환도 잘 안 되는 독소가 가득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소화되지 않을 만큼의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나 밤에 야식을 즐기는 이런 습관들이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 원래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들,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대사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또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독소의 축적이나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을 조심을 한다라면 이 암을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섭취는 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는 아주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와 또 아들인 토마스 캠벨이 대략 6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8억 8천 명의 2,400개 지역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역학의 그랑프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죠.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길 때는 분명히 암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981년도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연구에 의하면 식습관,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35%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도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고기 섭취량은 암을 증가시킨다 또는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습관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높다고 했고 또 폐암에 걸리는 확률도 20%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실제 고기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활성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 가공육을 많이 먹은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백혈병의 발병 확률이 74% 이상 증가를 한 내용들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췌장암과 방광암이 각각 67%, 또 5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공된 고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가공육은 정말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 혈액의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육식동물들인데요. 육식동물의 경우 사람보다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위산의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위산의 강도가 육식동물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 소화되지 않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로 인해서 혈액에는 그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당연히 온몸에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죽은 동물의 단백질이죠. 존 맥두걸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죽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소화관 안에서 그 대사산물이 부패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패산물 때문에 온몸에 독소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인데요. 바로 세 번째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기에 있는 대사산물들이 신장에서 계속 축적이 되거나 또는 대사산물이 뼈에 축적이 되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에서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옴으로써 혈액이 탁해지고 또 몸에 불완전 소화로 독소가 쌓이고 또 결석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몸에서 많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를 계속 꾸준히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 크게 두 요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고기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우리 모세혈관 벽에 또 세포막 속에 자꾸자꾸 쌓이고 축적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관은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사용돼야 되는데 혈관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지나가는 이 혈액의 성분들의 점도나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 혈구들이 지나가면서 세포막 혈관 벽 안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혈관 질환, 혈관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림프 순환의 방해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고 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돼야 되는데 림프가 막히거나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성 문제, 혈관 질환의 문제, 또 림프 순환의 문제, 림프가 막히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무엇인가 알아보면 마가린이나 식물성 기름, 팜유나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입니다. 인위적으로 이 지방의 구조에 변환이 생겨서 생겨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기름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변형들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암을 유발하는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의 영양소 전달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요즘 많은 분들에게도 많이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먹지 않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공된 식품에 그 성분들이 다 포장지 겉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0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 자체의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때 재료에는 분명히 팜유나 마가린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밀가루 음식을 라면이나 어떤 과자나 이런 것들을 튀기는 과정에서 이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여러 번 사용한 치킨 같은 경우에 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을 통해서 또 튀겨내잖아요. 과정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징인 혐기성 세포,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튀긴 음식을 매일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 이 트랜스 지방이 아닌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요. 바로 좋은 기름은 자연의 질서에 맞는 기름, 자연의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도 기름이 들어있는 과일들이 있고요. 채소나 특히 이제 견과류, 씨앗에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통째로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안전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안 되고요.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의 형태로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라면 이 기름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세포막에 인지질을 합성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포막까지 산소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거나 또 과일과 견과류 형태를 드시게 되면 일단 혈전이 예방이 되고요. 또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학 기록에 의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률을 45% 감소를 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80%까지 낮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름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음식의 모형이다, 가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에 꼭 필요한 산소 그리고 50종 이상의 이런 영양소들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전체에 불필요한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세포는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 독소를 해결하느라고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굉장히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 가공된 육류입니다. 가공된 육류, 또 붉은 고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발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물성 단백질로 인한 돌연변이 세포나 또 독소로 인해서 암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일단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정상세포는 굉장히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 높다라고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을 같이 동화작용시키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이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세포들이 영양소를 활용하지 못해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 당분을 포도당 대사를 활용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설탕 섭취는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 음식이나 또 자연당인 과일이나 또 채소에 있는 이 당분들,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을 때나 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감자튀김을 먹는 여성들이 미국에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자를 그냥 먹을 때는 쪄서 먹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발암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120도 이상으로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분은 발암 물질이에요. 본래는 공업용 화학 물질인데 이 성분이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막을 변성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튀김이 유해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가지고 식습관과 암의 발생 연구를 조사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약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약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무려 29%가 증가하고 난소암은 7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때문에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되는 물질들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첫 번째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염소로 소독한 물, 이 염소 자체가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 이 불소 또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으면서 몸에 있는 알루미늄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에 있는 중금속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건강 환경인데 오히려 중금속이 쌓이게 되니까 이 물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한 물은 깨끗한 미네랄이 있는 그런 자연에 가까운 물,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경 속에서도 화학약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또 화장품을 바르는 이 모든 환경들 자체가 사실 거의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뭐 샴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의 경우도 최대한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이 들어간 땀을 억제하는 그런 화장품에는요, 알루미늄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알츠하이머병을 30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는 머리 염색입니다. 이 머리 염색하는 그 성분도 두피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거를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또 빠져나온 성분들이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통계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색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방광암의 발병 확률이 2배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염색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과 먹는 음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당연히 제조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세포막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세포막에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 전체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암 환자들에게 세포의 영양 흡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몸이 점점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양해야 된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영향이 돼야 되겠죠.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소화가 되지 않은 고기들 먹어봐야 소화시키는데 더 힘만 들게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은 소에서는 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지만 사람은 소처럼 성장하지 않죠.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 맞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우유를 선택했을 때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들이 더 커진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의 원산지를 더 많이 따집니다. 외국 소고기보다 한우가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고기의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자란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또 우리 1인 1닭 시대인데요. 닭들이 자라는 환경도 아주 좁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동물들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쌓여 있고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자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동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 이 의사 선생님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동물들의 고기가 정말 행복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면 하루에 5에서 10%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장식 축산을 한 동물들이라면 과연 이게 영향이 되는 걸까? 한 번쯤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라면 반드시 그 양을 좀 줄여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라면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될까요? 풀은 이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소의 사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이 풀을 잘 소화시켜서 뼈와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축산업계에서 소의 증량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골 육분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동물의 고기와 또 뼈 성분을 갈아서 먹인 거죠. 그랬을 때 생긴 병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했고 또 공포를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죠. 또 원래 동물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이지 않은 결과 인간이 저지른 큰 실수이고 또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소에게 풀을 먹이기보다는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곡식을 먹일 경우에 소가 더 빠르게 증량이 되고 약 1.5배 정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의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검출을 해봤을 때 무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00대 1 정도의 비율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메가6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염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대 1에서 1대 4 정도까지가 안전한 범위인데요, 무려 1대 1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먹었던 이 소의 고기는 심각한 염증 상태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가득한 이 소의 고기를 먹는 것, 과연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기를 먹이거나 또 옥수수 사료를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강한 소를 만나기 어렵고요. 풀을 먹인 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닭가슴살 샐러드만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닭가슴살을 아주 질리도록 한 달간 먹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다이어트를 찾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저는 고기를 끊게 하고 닭가슴살 대신에 식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많이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식물을,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는데 몸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한 달 만에 체지방은 6kg 정도가 줄고 근육량은 2kg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고기를 끊었는데 근육이 더 늘어났다.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그 이유는 우리 몸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뿅 되고 우유를 먹었다고 뼈가 바로 튼튼해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신진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근육을 먹어서 바로 근육이 생긴다라면 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근육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근육질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의 균형 상태에서 신진대사의 결과 뼈도 만들어지고 근육도 만들고 또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닭가슴살만 많이 먹었던 분이 닭가슴살을 끊고 과일과 채소를 먹어서 근육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일어났다는 거죠. 소의 경우도 풀을 먹고 근육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근육이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야만 근육이 된다, 이보다는 신진대사를 더 잘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규모 중국 연구인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까를 연구했던 콜린 캠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도된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 여러 질병들에 더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루 칼로리 20%를 동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와 5% 이내로 줬을 때 확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똑같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주입한 후에 실험을 했는데요.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들은 모두 다 암에 걸리게 됐고 5% 미만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실험을 바꿔봤는데요. 20%의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20% 이상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이 암이라는 것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이 필수식품이 아니고 오히려 과하게 먹을 경우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암 유발이 적은 안전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할까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식물성으로 먹으면 근육이 합성이 안 된다, 비타민 B12가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든 보디빌더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식물의 단백질, 콩이나 버섯이나 해조류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도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 위주의 식사는 지양하시고 식물성을 좀 더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필수가 아니라 가끔 너무나 먹고 싶을 때 드시는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